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야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중간까지 보면 득표율 90%가 넘습니다. 그냥 대표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가 또대명이다, 확대명이다, 뭐 그 어대명에서 그렇게 변한 거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서 이제 또 대표는 이재명. 거기서 이제 발전한 게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게 확대명이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사실상 대표가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대표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이 사람들이 저 2027년 대선에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과연 차기 대선까지 이들이 쉽게 갈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선전이 아마 본선보다 더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동훈의 내후와 이재명의 외환, 이걸로 압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은 대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재명은 사실상 당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외부의 환란과 싸워야 된다. 그게 뭐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두 사람이 여하이 잘 싸워서 승리한다면 결국 두 사람이 다 대권 고지를 향한 길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이라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선보다 더 어려운 예선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사람의 이런 예선전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난관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내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건 뭐 나쁘지 않은 편이죠. 최근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뭐 22, 23% 이런 수준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19%. 그래가지고 뭐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연착륙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대표의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사실 내부와의 싸움이 이제 그 한동훈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 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한동훈 대표는 배지가 없습니다. 원외 인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당장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그 고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정책과 그런 비전의 문제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왜 어렵습니까? 사실 두 사람은 지난 20년간 검사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앙금이 쌓이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관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중간 과정에서 대표를 사퇴하라 뭐 이런 압력까지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충돌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걸 둘러싼 또 갈등이 있었고요. 뭐 여러 차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신뢰가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쉽겠습니까? 그건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만 넘게 남았습니다. 대통령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차기 주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기 주자를 회방 놓는다면 아주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힘, 그리고 이제 남은 임기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역시 한동훈도 그렇게 차별화가 쉽지 않다. 차별화에 당장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압박해서 그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전혀 아니죠. 이제는 국민 여론 그리고 당원의 63%의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의 힘으로 그 찍어 누르기에는 너무 이제 한 대표의 위상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여론의 호응이 압도적이었다. 뭐 이런 걸 감안하면 결국은 차별화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찍어 누르기도 쉽지 않다. 이건 이제 양쪽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공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요. 파탄으로 갑니다. 대통령도 끝장이고요. 한동훈도 끝입니다. 과연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략적 공생 관계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당의 독자 목소리를 현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대 정책에서는 또 협력을 모색하는 뭐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어제 1시간 반을 저 용산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독대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거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독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독대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 독대 성격의 그런 1시간 반 회동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중요한 얘기는 윤 대통령이 저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폭넓게 사람을 좀 아우러서 포용하면 좋겠다. 뭐 이게 약간은 이해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대표가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는 이거 당대표가 그 정도의 권한 행사를 못하면 당대표겠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지금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두고 이 신경전이 지금 가열되고 있어요. 한동훈 측과 친윤 측이. 이런 상황을 뭐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잘 하면 된다. 이 얘기는 뭐 설령 친윤 정점식 의장을 교체해도 뭐 내가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좀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책위 의장, 친윤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그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이 여기서 이제 해소가 된다면 굉장히 당장의 갈등은 뭐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결국 당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친윤이 최고위에서 4대5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점식을 교체하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 한동훈 측이 5가 되고요. 친윤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비전하고 이제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한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기가 저 뭐 그런 쪽에 아주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후보죠. 대표 후보네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한쪽은 그쪽으로 이제 집요하게 공세를 펼 거고 다른 한쪽은 민생 정책,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정책 이런 걸로 또 승부수를 띄울 거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거의 뭐 90% 득표로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북한 노동당이냐, 어떻게 90%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압도적인 지지를 하니까 대표님이 이제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원들도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투표를 보니까 32%밖에 안 돼요. 33%, 예,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 이게 그러면 당원들도 이게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당원들도 외면하는 이 전당대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이렇게 여겨져요. 한동훈 대표될 때는 48% 투표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거기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가 아주 흥행에 실패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대표는 지금 리스크가 뭡니까? 당은 완전히 장악했죠. 비명 행사 공천으로 웬만한 비명들 다 날렸기 때문에 당은 이제 이재명 당이 됐잖아요. 똘똘 뭉쳐서 지금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11개 혐의에 대한 4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이재명의 최대 난관이고 리스크고, 이걸 극복한다면 대선으로 이제 직행하겠죠. 거기 뭐 경쟁자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 이재명의 전략은 간단해요. 이 탄핵 공세입니다. 계속 탄핵 공세를 지금 펴지 않아요? 장관 탄핵이다, 뭐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탄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지금 탄핵을 하면요 4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 탄핵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결국은 자기 재판을 차기 대선까지 다 끌고 간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중간에 이제 선고도 내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선 출마 못하도록 형량이 나오는 선고가 내려지면 대선 출마가 못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탄핵 공세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사실상 레임덕을 빨리 불러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유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탄핵은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뭐 탄핵이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최상병, 그게 공세로서는 유효하지만 그건 탄핵거리 안 되거든요. 뭐 어차피 가면 결국 탄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임기 단축을 유도해서 대통령이 받으면 임기 1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탄핵 공세를 통해서 자기의 선고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지연시킬 수 있다고 봐요. 사법부도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한동훈은 내후, 이재명은 외환,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두 사람들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행보와 더 관심이 모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